자, 문단 번호부터 써봅시다.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선생님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문단을 나눠놔서 한 페이지에 딱딱 떨어뜨리게 돼 있어, 선생님이. 두 문단, 3개. 그 다음에 4문단. 좀 길더라고.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봅시다. 일단 항상 비문학은 할 때 흐름이 보여야 돼.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인지.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우리가 흐름을 모르겠지. 읽어놓고 나서 마지막에 반드시 정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 항상 화제나 논제를 제시해줘. 아,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얘기할 거니까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한번 가보자. 자, 표준국어 대사전은 창의성을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창의성은 여러 가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가 결합된 특성이다.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특성이 나와있지. 창의성은 인지적인 특성, 정서적인 특성, 의지적인 요소가 결합된 특성이다. 창의성은 창조적인 직업군이라 할 수 있는 과학자, 작곡가, 화가, 소설가, 시인에게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 이들은 세상에 없었던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는 데 능하다. 근데 니네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게 중요한가? 정서가, 의지가 이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 문단은 어차피 2번 읽어야 되니까 편하게 읽고 나서 그래 그냥 니 한번 씹으려봐. 대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것만 내가 좀 집중할게 이거야. 그래서 중요한 내용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앞으로 나올 내용이어야 돼. 항상. 과학자, 작곡가, 화가, 소설가, 시인에게 두드러진 특성이다. 이들은 세상에 없었던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는 데 능하다. IQ가 매우 높으면 천재라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창의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창의적인 성과를 낸 인물들이 모두 IQ가 탁월하게 높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학습 부진화가 창의적인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 아인슈타인은 읽기와 산수에 학습 장애가 있었고 다윈은 언어 습득과 읽기에 장애가 있었지만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과학적 성과를 내놓았다. 또한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두 창의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면 창의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유창성과 의지력이 어떻게 뇌에서 발현되는지 검토해보자 라고 했지. 자, 앞으로 나올 내용 나와있지? 자, 앞으로 나올 내용 뭐예요?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뭐하고 뭐가? 유창성과 의지력이 뇌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검토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중심 문장은 뭐가 되겠니? 바로 이거인 거야. 이게 이 글 전체의 중심 화제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뭐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여기서는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 2가지를 볼 거야. 유창성과 의지력 2개 볼 거야. 근데 얘네들이 뇌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유창성이 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의지력이 뇌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 요것과 관련된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전제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럼 가보자. 여기서 이제 유창성이 무엇인지 의지력이 무엇인지에 설명이 나올 거고 이게 뇌에서 발현되는 과정이 나올 거라는 거지. 한번 가볼게. 창의적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는 개념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하여 새로운 발상을 잘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나다. 아까 뭐라고 그랬지? 첫 번째 문제 뭐와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지? 요소 중에서 유창성과 의지력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 유창성이 나와 있지? 그러면 이게 일단은 여기서는 인지적 유창성이 핵심인 거야. 인지적 유창성의 개념이 나와 있죠? 뭐라는 거니?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개념 사이에서 연관을 발견하여 새로운 발상을 잘하는 거. 이게 유창성인 거야. 말을 잘하는 게 유창성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잘 안 되는 것들을 연관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유창성이라는 거지. 몰입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사고할 때보다 긴장을 풀고 쉬는 시간에 잘 나타난다. 가령 뉴턴은 패스트로 학교를 떠나 고향에서 쉬는 동안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래서 민주가 힘든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미적분 왜 만들어나가지? 그지? 자, 긴장 상태에서는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각성이 높아지면서 연상의 폭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유창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지. 유창성이 뭔지 나와 있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 이 글의 흐름상. 유창성이.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화제 던졌잖아. 뇌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가 나올 거야. 유창성이 뭔지 나와 있지? 그럼
그럼 뇌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가 나와 있겠지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흥분과 각성 상태에서 많이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 수준이 신경 네트워크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유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뇌에서 분비되는 건 뭐라는 거야?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되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은 뭐가 되겠니? 이게 말도 어려워요. 노르머시기가 유창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여기서는 유창성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노르머시기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왜 노르머시기 이러면 안 돼? 노르궁뎅이로 할까? 자, 노르궁뎅이가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라는 거야. 그래도 여기서는 밑줄 하나 그냥 가지 말고 밑줄 한번 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창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은 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별로 여기 이렇게 이게 인지적 유창성에 대한 설명이야. 인지적 유창성은 이거고요. 이게 뇌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알아볼 건데 뇌에서 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 주장은 어떤 주장은 노르에피 거시기가 인지적 유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이 나올 거야. 항상 실험이 나오면 이 실험의 결과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읽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마지막에 정리해 줄 거야. 정리해주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가보자. 자, 여기 이제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이 나올 거야. 가보자. 한 실험에서 철자가 엉터리인 가짜 단어와 진짜 단어를 스크린에 무작위로 띄우고 피험자에게 진짜 단어이면 가능한 신속하게 키를 누르고 가짜 단어이면 키를 누르지 않도록 요청했대요. 이런 실험이야. 그리고 매번 문제로 제시하는 단어 앞에 진짜 단어를 하나씩 보여주었대요. 이렇게 앞에 보여주는 단어를 마중물 단어라고 하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맞춰야 할 단어를 표적 단어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이 실험 이해됐니? 사람들한테 진짜 단어면 누르고 가짜 단어면 누르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진짜 단어, 가짜 단어를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마중물 단어를 보여주는 거야. 마중물 단어는 항상 진짜 단어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단어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마중물 단어가 뒤에 나오는 진짜 단어와 의미적 연관이 긴밀할수록 피험자들은 반응 시간이 더 짧아져 연상이 더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가령 표적 단어가 럴스야. 마중물 단어가 100일 때보다는 닥터가일 때 반응 시간이 짧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마중물 단어하고 실제 물어보는 표적 단어가 의미상 연관성이 있으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설득력 있는 설명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단어와 그 의미를 저장하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신경 네트워크가 있는데 서로 의미적 연관이 긴밀한 단어들과 그에 대한 정보는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에 관한 정보가 동일한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을 때 표적 단어의 인식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반면에 마중물 단어와 정보의 표적 단어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지 않다면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의 인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에 비해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와 다른 사전 네트워크 의미에 있는 경우에 표적 단어에 있는 별도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활성화한 후 표적 단어가 진짜 단어임을 확인하게 되니까 더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어. 쉽게 말하면 이 마중물 효과의 실험은 간단해. 결과는 뭐냐면 항상 실험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가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 결과는 마중물 단어하고 표적 단어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다면 빨리 발현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 얘기야. 그러면 그 얘기니까 밑줄은 어디다 그래? 지금 말한 거에다 그으면 되니까. 어떤 거? 반면에 앞과 뒤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겠죠?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 하나만 하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니까 한번 해볼까?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도 한번 해봅시다. 사전 의미 네트워크는 뭐라고요? 의미적 연관들이 긴밀한 단어들과 그에 대한 정보는 하나의 사전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게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이야. 근데 이거랑 아까 말했던 노르 거시기랑은 관련성이 아직 안 드러나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 자,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가볼게. 자, 됐어요. 다음. 다른 연구자들은 L도파라는 약물을 피험자에게 투여했을 때 윈터, 썸머 사이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마중물 효과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썸머, 스노우 사이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현격히 길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L도파는 노루 거시기의 전구체이므로 이 약물의 투여는 피험자들의 노루 거시기 수준을 올려 활용할 수 있는 사전음이 네트워크를 좁혀 유창성을 떨어뜨린다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되게 중요한 문단이에요. 여기가. 왜냐면 여기서는 그 앞에 마중물 효과하고 유창성하고 두 개를 연결시키는 문단인 거야.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유창성에 대한 설명을 했고 여기는 마중물 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이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때 L도파라는 약물을 피험자에게 투여해. 이 약물을 투여했단 말이야. 그러면 윈터하고 썸머 사이에 일어난 것과 같은 직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러면 윈터하고 썸머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의미적 연관이 있을 때 속도 차이가 안 나. 근데 반면에 썸머하고 스노우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같은 사전음이 네트워크가 아니겠지. 얘네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현격히 길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유창성이 좋아졌다는 얘기니 나빠졌다는 얘기니? 그렇지. 뭘 투여하면 유창성이 나빠지는 거야? L도파를 투여하면 유창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L도파는 노루어시기 전구체이므로, 전구체라는 얘기는 L도파가 나중에 얘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전구체이므로 이 약물의 투여는 피험자들의 노루 에피네르핀의 수준을 얘를 올려버린 거야. 노루 에피네 수준이 올라가지.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 사전음이 네트워크를 좁혀서 유창성을 뭐한다?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L도파라는 약물을 투여하면 노루가 활성화되지. 노루 거시기가 활성화되지. 그럼 유창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니?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걸려? 연관성이 없는 단어를 떠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반면에 신경 네트워크에 대한 노루의 영향력을 줄이는 약물인 프로프라놀, 얘는 뭐야? 노루 궁뎅이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리겠지. 그럼 얘는 사전음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리고 이 약물을 투여하면 연상 테스트에 의해 확인되는 유창성이 어떻게 돼? 향상된다는 거야. 이 두 개가 연결됐지? 그러면 아까 말했던 마중물 효과 실험에서 L도파를 투여해. 그러면 뭐가 활성화되지? 노루 거시기가 활성화되지. 그럼 유창성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야. 연상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반대로 L도파가 아니라 프로프라놀을 얘를 투여하면 노루 거시기를 억제하지. 그러면 연관성 없는 단어들을 연결할 때 시간이 어떻게 돼? 늘어나. 줄어들면서 유창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유창성과 관련 있는 건 뭐라는 거야? 뇌에서 노루 에피네린이지. 얘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아까 이 글의 제목이 뭐였지? 유창성과 창의성과 뭐였어? 뇌였지. 그러면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게 유창성하고 뒤에 의지력이지. 그럼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건 뇌의 어떤 물질? 노루 에피네르핀이라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유창성과 뇌를 이렇게 연결시킨 거야. 그 전체가 좀 흐름이 보이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흐름이 좀 연결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유창성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노루 에피. 거기 어디 나와 있지 우리가? 노루 에피가 어디 나와 있냐? 맨 처음에 나온 데가 어디지? 노루가? 여기 있다. 맨 앞에. 우리 체크했죠? 여기. 농도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얘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노루라고 할게. 노루. 그치? 노루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지? 유창성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유창성이 떨어지죠. 유창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전음이 네트워크를 좁히는 거야? 넓히는 거야? 유창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전음이 네트워크를 좁히는 거야? 넓히는 거야? 좁히는 거야. 그렇지. 좁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노루 얘가 떨어지면 얘는 유창성 어떻게 되죠? 유창성 올라가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노루 얘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은 뭐가 되고, 약물은 L-도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노루 얘를 억제시키는 약물은 뭐가 돼? 그렇지. 이렇게만 쓰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유창성을 높이려면 결국 뭐가 활발하게 머릿속에서 움직이면 안 되겠니? 노루 거시기가 활성화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뇌와 관련된 거야. 유창성과 뇌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죠? 그러면 좋아. 그러면 유창성까지가 여기까지가 유창성이 끝났어. 그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지? 의지력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창의력 중에 하나인 의지력과 관련된 게 여기 나오는 거야. 자, 창의적인 사람들이 창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유창성 외에도 외부적인 보상이 없어도 미래의 성취에 대한 동기 유발에 의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뭐가 요구된다? 의지력이 요구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밑줄 긋게 선생님이 여기는 뭐가 요구되냐면 의지력이 요구된다라고 했어요. 의지력이. 근데 여기서 의지력은 그냥 해야지 이게 아니야. 뭐가 의지력이냐면 외부적인 보상이 없어도 외부적인 누가 뭘 보상해주지 않더라도 미래의 성취에 대한 동기 유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보상이 없어. 그래도 미래의 성취에 대한 동기 유발에 의해서라는 거야. 다시 외부적인 보상이 없어도 미래의 성취에 대한 동기 유발에 의해라는 거야. 결국은 미래의 성취에 대한 동기 유발을 어떤 게 시켜주냐 이거지. 그게 위해서 당장 보상이 없더라도 공부하는 거야. 이번에 100점 맞으면 뭐 사줄게? 라고 말을 해. 그건 보상이지.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도 나한테 뭔가 보상이 없어. 그래도 나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되고 싶은 게 되겠어.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이게 의지력이라는 거야. 그 의지력이 창의력 중에 하나고. 그러면 이 의지력은 뇌에서 어떻게 해? 아까는 유창성은 노루 거시기였다면 그렇다면 의지력은 뇌의 어떤 물질일까? 요것과 관련된 게 나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야. 뇌에서 의지력의 핵심 부위는 전두엽이다. 여기는 뭐라는 거야 결국은? 전두엽인 거야. 밑줄 여기까지 가자. 아이고 쏘리. 전두엽이다. 그러면 유창성은 노루 거시기, 그 다음에 의지력은 전두엽이라는 거지. 자, 전두엽이 망가지면 흔히 의지박약증이 나타난다. 의지와 관련된 게 전두엽이래. 그럼 우리 의지박약은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거야. 몸에서 영양소나 물이 결핍되면 그것을 찾아 먹으려는 생리적 욕구가 시상하부에서 촉발되고 대뇌 변형계에서 매개되는데 시상하부처럼 동기 유발의 핵심적인 부위는 전두엽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두엽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첫 번째가 뭐니? 시상하부지. 그럼 시상하부에서 하는 역할은 뭔데? 자, 선생님이 연결해 볼게. 나중에도 상관없는데. 생리적 욕구, 얘는 어디에서? 시상하부. 시상하부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 전두엽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또한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이야. 아까 생리적 욕구는 시상하부였지. 근데 얘는 뭐냐?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이야. 얘는 어디에 있냐면 축두엽과 두정엽의 다중양상 감각 연상부에게 저장되어 있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자, 다시 봐요. 생리적 욕구는 어디에 있냐면 시상하부처럼. 시상하부에서 촉발되잖아. 생리적 욕구는 시상하부에서.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자에 대한 지식. 어떻게 하면 저걸 달성할 수 있을까? 얘는 어디? 측두엽과 두정엽의 다중양상 감각 연상부.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야. 이게 욕구와 얘는 생리적 욕구. 얘는 그걸 어떻게 이루는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 전두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도 전두엽과 연결되어 있고 얘는 어디에서 하고? 그럼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쳐볼게. 생리적 욕구는 시상하부. 이에 대한 지식은 다중감각 연상구역. 어쨌든 이 두 개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니? 전두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자, 이 연결된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좀 더 읽어볼게. 그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한번 가보자. 온갖 욕구에 관련된 신체 내부의 정보는 욕구와 관련된 신체 내부의 정보는 전두엽에서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과 융합된다고 나와있지. 자, 질문 여기서 하자. 자, 민주야.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
어디에서? 어디에 저장돼 있어? 여기에 저장돼 있지. 얘랑 연결된 것이 어디라고 나와 있니? 전두엽과 연결돼 있지? 그럼 여기는 어때? 온갖 욕구에 관련된 신체 내부의 정보는 어디에서? 시상하부. 맞아. 시상하부도 어디랑 연결돼 있어? 전두엽에서 연결돼 있지? 그러면 결국은 욕구와 관련된 신체 내부의 정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식, 얘네들이 어디에서 만나? 전두엽에서 만나서 융합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자 생리적 욕구와 달리 장기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는 복잡한 행동을 요구한대.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는 그냥 배고파 그럼 배고파 밥 줘 그러면 먹여주면 되잖아. 그런데 장기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는 복잡한 행동을 요구한대. 이런 종류의 욕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행동에 관한 지식이 융합을 통해서 전두엽은 두 개가 일어난 것이 전두엽이잖아. 전두엽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찾아 나가는 거야. 전두엽 목표 지향적 행동을 찾아 나가. 전두엽이 장기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축두엽과 두정엽의 다중양상기관 연상구역으로부터 얻어. 장기적인 목표를 아까 어디서 얻는다고 했어. 다중양상감각기관을 얻어. 전두엽은. 거기서 얻은 다음에 당장에는 쾌감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보상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라는 거야. 누가? 전두엽이. 전두엽은 시상업에 촉발된 생리적 욕구를 따르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하지만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는 시상업에서 생리적 욕구를 따르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하지만 이게 첫 번째. 당장 생리적 욕구는 전두엽에서 그 행동을 빨리 하기도 해. 어떤 때는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면서 생리적 욕구 충족과 무관한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적인 행동을 촉구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어디에서? 전두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두엽에서는 생리적 욕구를 담당하는 것도 어디야? 시상하부지. 근데 시상하부 연결된 건 전두엽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두엽에서는 얘가 생리적 욕구를 뭔가 요구해. 그러면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아? 다중 거기서 찾지. 그래서 야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해. 엄마한테 밥 줘.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장기적인 목표를 한다면 얘도 역시 어디랑 연결돼 있어? 전두엽과 연결돼 있지. 이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려면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아? 다중 거시기에 찾겠지. 찾아. 그럼 거기서 뭐 방법을 내려. 그러면 그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당장의 욕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참아야 되겠구나 라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거야. 전두엽에서. 그래서 전두엽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니? 단기적인 욕망을 장기적인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참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은 두 가지야. 시상업에서 촉발되는 생리적 욕구를 따르는 행동을 빨리 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의지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거지.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전두엽은 외적 보상 없을 때도 내적 동기에 추동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문단이 되게 길어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앞에서부터 가. 처음부터 가보자. 자, 첫 번째 문단은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창의성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IQ가 높다고 해서 창의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창의력이 높다고 해서 IQ가 다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창의적과 관련된 특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 유창성과 의지력은 뇌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관련된 게 이 글이야. 첫 번째 유창성이 뭐냐면 인지적 유창성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을 뭐 하는 거? 연결짓는 거야. 연결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인지적 유창성이야. 그럼 뇌에서 인지적 유창성과 관련된 물질이 뭐라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이지. 노르 거시기가 높으면 유창성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얘 농도가 낮으면 유창성이 올라간다 이거지. 자, 이런 내용은 누구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까?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요. 마중물 효과는 간단해. 어떤 단어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단어와 연관성이 있으면 빨리 연상을 하고 연관성이 없으면 늦게 연상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서 노르 거시기가 활성화되면 연관성이 없는 단어들을 떠올릴 때 시간이 더 어떻게 걸려? 더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럼 뭐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 유창성이 떨어지는 거야. 왜? 사전음이 네트워크를 좁혀버리거든. 그래서 유창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걸 L 도파 물질을 분비하면 그래.
그런데 프로 거시기를 투여하면 노루 거시기가 어떻게 돼? 억제되지. 억제되면 사전미 네트워크 범위가 어떻게 돼? 넓어지면서 서로 관련 없는 단어들로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지. 떠오르는 시간이 줄어들지. 이렇게 해서 인지적 유창성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인지적 유창성이 뇌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알았지? 노루 그 물질이 농도가 높아지면 사전음이 네트워크가 줄어들어서 유창성이 떨어지는 거고, 노루 그게 낮으면 사전음이 네트워크가 넓어져서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난 거야. 이게 인지적 유창성과 관련된 거였지.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무슨 특징? 의지력이지. 의지력.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이제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지력도 필요한데, 이 의지력이라는 건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당장의 욕구를 참아내는 거야. 이게 의지력이라는 거지. 근데 의지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야? 전두엽. 자,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의지박약이 나타난다고 하잖아. 그치? 자, 인간의 생존 욕구와 관련된 건 어디? 시상하부. 얘가 어디랑 연결돼 있어? 전두엽이랑 연결돼 있어. 그치? 그리고 우리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어디야? 그렇지. 거기에 다중거식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도 어디랑 연결돼 있어? 전두엽이랑 연결돼 있어. 즉 전두엽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게 전두엽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전두엽은 그 두 가지를 융합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생리적 욕구를 충족해야 돼. 그러면 그 행동을 촉구하도록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생리적 욕구를 참아내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거야. 여기 부분이 어디다? 전두엽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야. 시상합에서 촉발되는 생리적 욕구를 따르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면서라도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적인 행동을 촉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두엽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고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적인 행동을 촉구하도록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재밌는 웹툰이 나오게 되고요. 그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TV에서 재밌는 드라마가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드라마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은 전두엽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렇다는 거지. 알겠지? 네, 이런 내용이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창의력과 뭐와 관련된 내용이야? 창의력과 뇌인의 내용이 되겠지. 자, 어떻게 전체 흐름이 좀 보이지?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 창의력에는 이 글에서는 두 가지야. 유창성과 무슨 력? 의지력. 유창성과 관련되어 있는 뇌는 어떤 물질? 노루, 거시기 물질. 그치? 이게 활성화된다면 뭐가 좁아지고? 사전음이 네트워크가 좁아지고 유창성은 떨어지게 되고. 이게 억제가 되면 뭐가 넓어지고? 사전음이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뭐가? 유창성이 올라간다가 되겠지. 이렇게 좋아. 의지력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 전두엽. 전두엽은 생리적 욕구를 담당하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고? 시상하부. 그리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다중거식이랑도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이 전두엽은 두 가지 욕구를 융합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당장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도 하고, 또 생리 욕구를 참아내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이게 바로 전두엽인 거야. 됐지? 이렇게. 자,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